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희 45회 도산 안창호 포럼, 그 중에서 인문학 강좌를 특별히 김현석 교수님을 모시고 쭉 계속해서 하는데, 오늘 그 10번째가 됩니다. 1년에 건강에 허락하시는 대로 상반기에 2번, 하반기에 2번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자리를 한 자리도 빈 데가 없이 꽉 차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그 강좌를 시작할 텐데, 여기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모신 그런 기념관이고, 또 기본은 저희들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들어서 참 일을 하는 그런 관계로, 그동안 이렇게 저희가 이 김현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 인문학 강좌를 하는데, 지금까지 쭉 10번을 했습니다만은, 대개 이렇게 뵈니까 많이 최소한도 2번 내지 3번씩 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오신 분들의 주소록을 만들어 가지고 그 2번 이상 오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책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김현석 교수님과 같이 이런 강연을 어디 가서 듣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 신문에 아주 크게 다 신문마다 다 게재가 됐는데, 김현석 교수님 100세가 넘은 분이 책을 출판했다는 것으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습니다. 기네스북에서 어제 그 기자 간담회를 하셔가지고 그 내용이 오늘 그 아침 신문에 여러 신문마다 다 났습니다. 저희가 이런 선생님을 이렇게 자주 1년에 몇 번씩 모시고 이런 강연을 듣는다는 게 참 상당히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선생님의 강의를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소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소개는 안 드리고 이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면서 차 안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산 선생님이 살아계시면 바로 얼마 전에 우리 생신을 축하했는데, 내 친구인 안병욱 교수님하고 김태길 교수님하고 함께 도산 선생님한테 가서 인사를 드리고, 저희 세 사람 다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안병욱 선생님은 흥사단 이사장도 하셨으니까, 또 도산 선생에 대한 책도 쓰셨으니까 제자 자격이 있고, 김태길 선생님은 도산 아카데미 또 회장을 하신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17살 났을 때 도산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마지막 강연과 설교를 들었는데요. 우리 세 사람은 또 도산 선생 정신을 가지고 거의 한 30년 이상을 사회적으로 좀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도산 선생의 마음의 제자인데, 제가 우리끼리 이제 있으면서 재미있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도산 선생 보고서 내가 우리 세 사람이 다 같은 해 1920년생입니다. 누가 우리 세 사람 가운데 맞춰인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아마 도산 선생님들 다 보시고선 김태길 선생님 보고서 김태길 교수가 아마 제일 맏형일 거라고
그럴 겁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 셋이 만나게 되면 항상 동갑인데 누가 제일 형이냐 한번 결정하자 그럽니다. 그러면 안병 선생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내가 안 선생 생일은 내가 아니까 괜찮고, 김태일 선생은 항상 어디 가게 되면 자기가 형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슬 가운데 제 형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진짜 생일이 언제 날 건 밝히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김태일 선생 얘기가 뭐이거 하니, 나는 선생님께서 호적을 올릴 때 좀 늦게 올려서 그렇다고, 진짜 생일은 1920년 정월 1일 0시 2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분 양심이 아직 남아있구만. 그런데 또 저하고 관계를 밀고 하니 도선생 저희 우리 김태길 교수는 밖에 나가면 안 그리고 항상 나만 만나게 되면 밀고 하니 자기가 나보다 미남자라고 그럽니다. 아마 못생긴 게 좀 원한이 돼서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내가 미남자라고 한 번 그럽니다. 뭐 여러 번 그랬는데 한 번은 나보고 하는 말이 뭔가 하니 김 선생이 여전히 KBS에 나가서 방송했는데 사례금 얼마나 받았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마 그때 한 30만 원 받은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왜 이렇게 적게 받았나? 난 많이 받았는데 그래요. 아니 얼마 받았어요? 그랬더니 김 교수보다 한 배나 이렇게 60만 원 정도 더 받아서 그래요. 이상하다. 사례금 이렇게 올라갔을 리가 없는데 그랬더니 김 선생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 받았다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김 교수님은 사례금만 받아오고 나는 그 사례금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 그래요. 그 플러스 알파가 뭔데 그랬더니 아니 이건 비밀이야. 아, 나만 아마 몇 사람에게 주는 게 따로 있다고 그래요. 그 뭔지 저 뭐 얘기하는 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방송국에 가게 되면 미남 수장이 따로 있어. 미남자만 나가면 좀 많이 쓰는 거 있는데 그건 비밀이 돼서 나는 나밖에 몰라. 다른 사람들도 있긴 있을 거야.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누구 원래 배우는 아마 김선희 배우는 그거 끼웠을 거라고. 그 결국은 민관이 자기가 미남자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 하시면서 무슨 내가 제일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책을 출판해서 기네스북에 올랐다 그랬는데 제가 좀 그 얘기 들으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김태일 선생 이제 내가 안 가고 내 제자들이 김태일 선생 만나러 가게 되면 꼭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문구안이 저 김명석 교수는 철이 늦게 들어서 오래 살 거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전에 듣고서 그게 칭찬인지 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니까 말이죠. 맞았다. 내가 제일 오래 살았지.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많이 있는데 그 기네스북에 올라간 것도 김태길 선생 예언대로 철이 늦게 들었으니까 내가 오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즐겁게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어제 같은데 오늘은 이상하게 도산 선생님이 계시면 우리 셋이 큰 절을 드리고 선생님 저희들 다 제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안병호 선생이 항상 나보고 하는 얘기를 민구하니 나는 도 선생이 그렇게 좋아하고 참았는데 배웠지는 못했어. 한 번 배울 뻔했는데 못 배웠다고. 나는 17살 때 배웠으니까 그 만나는 사람하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같아. 그러니까. 그럼 이제 안 선생 얘기하니까 그래서 나는 너무 배우고 싶으니까
꿈에서는 한 2번 배웠다 그래. 꿈에서는 한 2번 배웠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살아계시면 우리 제시 가서 큰절 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좀 목이 빨리 마르고해서 죄송합니다. 저 일찍이 간디 선생을 책으로 알게 된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톨스토이의 작품을 읽어서 그분 2사람하고 이제 중학생 때부터 함께 뒤를 따라서 살아온 셈인데, 톨스토이의 동화집 가운데 지금은 누구나 다 기억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 동화 내용이 많이 전해진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들으셨을 거예요. 그 동화 내용이 뭐냐면, 가난하게 사는 한 농부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땅을 맡아가지고서 소작 농사를 해서 이제 사는 가난한 농부입니다. 그 농부가 항상 생각해는 민관이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이 땅을 좀 많이 가지고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마음이 항상 이제 꿈입니다. 그런데 동화니까요. 어떤 날 소식을 들으니까 어느 귀족이 땅이 아주 많이 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몇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데 돈도 받지 않고 나누어 준다더라.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그 귀족을 찾아가 만나서 소식을 듣고서 왔는데,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의 땅을 조금 빌려가지고 이제 소작이 되는데 땅을 제가 원해도 좀 주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준다고 말이죠. 얼마나 주십니까? 그랬더니 글쎄 얼마나 원하는가? 그랬습니다. 그 농부가 생각해보다가 힘껏 받으면 얼마나 받을까 하다가 제가요 아침 해 뜰 때부터 뛰기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 다 뛰고 돌아온 땅은 다 날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난 어차피 나눠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런데 오늘은 해가 뜨고 발새 오래되었으니까 내일 해 뜰 때쯤 해서 여기 오라고. 그때부터 돌아온 땅은 다 자네에게 주겠다고. 그럼 오늘 약속대로 갔다가 내려오면 됩니까? 그래서 해 지면 안 되니까 해 지기 전까지 오는 땅을 가지게 너무 늦으면 안 되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게 농부가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평생에 땅을 가지고서 갔는데 하루 종일 돌아오는 땅을 다 준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흥분해서 잠도 자지 못하고 가만히 있자. 내일 돌아오려고 하면 그 돌아온 땅 그 표시를 해야 할 테니까 뭐 이게 곽지 같은 거 하나 가져가서 이렇게 파면서 가서 그 경계선을 만들어야겠다. 또 점심도 그때 먹어야 할 테니까 점심은 도시락도 만들고, 목이 마르게 되면 안 될 테니까 물통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런 자야겠다 하는데 사람이 너무 흥분하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깨딱 잤다 갔다가 이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나가서 그 만났던 자리에 갔는데 좀 높은 언덕입니다. 그 귀족이 해가 뜰 때쯤 되니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해 뜨는 거 보면 뛰기 시작할 겁니다. 다 돌아올 때까지는 제게 주시는 거죠. 그러라고. 그래 보니까 해가 동쪽에 뜨기 시작합니다. 전 이제부터 뜁니다.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한참 뛰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뭐 도시락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한 발자국이라도 더 뛰어야 될 테니까 도시락은 뭐 점심 안 먹어도 되니까 떨고 버렸습니다. 물통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가지고, 그리고 또 뛰고 하는데 땅이 너무 좋으니까요.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지 않고 그냥 와야겠는데 멀리 이제 가보니까 벌써 11시, 12시쯤 되니까요. 이제 더 멀리 가면 돌지 못할 테니까 돌아야겠다고. 그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만 지치고 힘들어서 말이죠. 거의 보니까 해가 서산에 한 절반쯤 가렸습니다. 빨리 뛰어 올라가야겠다고 해서 있는 힘을 다 해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래 기적이 나와 기다리다가 됐다고 이제 그 해지기 전에 왔으니까 약속을 지킬 때니까 좀 쉬라고 그랬더니 예, 좀 쉬겠습니다 하고 엎드렸습니다. 기적이 좀 쉬라고 줘야겠다. 그래서 그 산 밑을 이렇게 쭉 돌다가 올해 글쎄 지금쯤 가면 일어났을 테니까 가서 봐야겠다고 올라와 보니까 그냥 엎드렸습니다. 이 사람아 일어나야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대답이 없습니다. 이상하다 하고 어깨를 흔들어 보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들치고 보니까 그만 너무 힘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걸 보고서 기적이 마음이 좀 아프고 그러니까 걱정했습니다. 이 사람아, 너 농사 지을 만큼만 가지고 될 텐데 그렇게 욕심내다가 못 가졌구나 말이죠. 너무 큰 욕심을 냈구나 말이죠. 그리고 이런 죽었으니까 할 수 없다. 종을 불러서 여기다가 묻어줘라. 그리고 고옥대 묻으면 묻어주고서 할 말이 뭔가 아니, 이 사람아, 다섯 쌍만 되면 돼야.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뛰고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느냐고. 그리고 이제 내려갔다. 그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 그 동화를 들을 때 여러 가지 그저 우습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면서 물관이 너무 불쌍하다, 너무 가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쭉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농부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농부와 같이 땅을 좀 더 많이 가지는 게 부자가 되는 거죠. 요새 우리 신문에 보게 되면 집값 올라가는 걸로 돈 번다고 해서 집을 옮기고 또 옮기고 한다고 뭐 다 나라의 지도자들까지도 그런 거 보니까요. 저 사람들도 결국은 5자 되는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건데 뭐 때문에 이렇게 집을 옮겨 다니고 그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산을 소유한 것이 내 인생의 전부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가난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부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많이 있는데 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소유를 많이 가지게 되면 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면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면 되지. 그 인생의 전부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 농부만 어리석은 게 아니고 우리 다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돈 좀 많이 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말이죠. 또 고급차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건 인생을 이 작은 농부와 같이 어리석게 해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농부는 가난한 농부니까 그렇게 살았지만은 훌륭한 사람도 존경받는 사람도 내가 아주 잘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을 우리 사회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지난 2차 대전 때 쭉 보게 되면 민관이 권력의 노예가 돼서 내 인생을 다 거기에 바치고 아무것도 남겨놓고 오히려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고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농부는 내 소유가 없으니까 가지고 싶었다 하니까 공감이랑도 갑니다. 나도 그럴 수 있지 하는데 대통령까지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수상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정권욕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사회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 보면요.
저 사람은 농부는 착하기라도 하지만은 더 나쁜 사람이로구나 말이죠. 더 불행한 사람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제가 뭐 오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역사가 그렇게 반복되긴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제가 이제 젊은 세월을 보내게 됐는데요. 독일의 히틀러가 민족주의 이상을 가지고서 민관이 결말 민족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독일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잡아 죽이고 내쫓기도 하고 못 살게 만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세계를 점령하려고 무력을 전부 준비하고 혼자 하면 안 되겠으니까요. 누구 함께 하는 나라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택했습니다. 일본을 택해가지고 유럽에서는 내가 세계를 정복하고 정권을 가질 테니까 일본은 아시아 전쟁을 좀 더 확대시켜가지고 만주 전쟁을 확대시켜서 점령하는 땅은 다 일본이 지배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를 찾아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나 혼자 이거 하는 일은 아니까 당신하고 둘이서 우리 모두 지배하고서 우리가 정권을 가지자고. 그러니까 이제 독일은 북쪽을 가지고 이 남쪽은 이탈리아에게 줘서 무솔리니에게 주기로 음모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약속을 하고 있다가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 너무 큰 비극이기 때문에 다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마지막에 그거에 이제 참전해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고, 그래서 세 나라가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온 셈이 됐습니다. 그럼 그 정권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가 말이죠. 어떻게 됐는가. 히틀러는 마지막 전선에 이제 나갔는데 말이죠. 러시아군에게 다 점령당하고 나서 이제 희망이 없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에게 뭐라 하는 거 아니, 내 몸에 휘발을 뿌리고서 태워버리라고 말이죠. 뼈 한 조각도 적군에게 넘기지 말라고. 그리고 불타서 자살하고 자기는 땅 위에서 남기는 거 없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 권력의 노예가 됐다가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도 그렇게 인생을 끝냈습니다. 권력의 욕심 마지막이 그겁니다. 일본의 동조 수상은 어떻게 됐는가? 히틀러가 무솔리니하고 이탈리아하고 합해가지고서 유럽을 점령하게 되면 자기가 아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해도 이번 기회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주를 지배하고 중국을 지배하고, 그때는 동남아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일본 중심으로 전쟁에서 또 많은 희생을 냈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들어가서 군대를 끌려가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후에는 이제 미국이 참전하게 되니까 미국을 먼저 때려야겠다 해서 하와이 가서 이제 절벽 때리고서 먼저 문제를 일으키고 해서 이긴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패하게 됐습니다. 그 패하게 될 때에 이제 제가 일본서 공부하고 있다는데 한국 학생들까지 다 끌고 전쟁으로 나가게 되고 정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가? 전쟁이 끝나게 되니까요. 8월 15일 이제 해방되는 날이죠. 저는 개인의 얘기입니다만 너무 인상 깊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를 생각합니다. (8월 14일) 밤에 잠들었는데요. 그래서 세상에 매일 그렇게 가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잠들었습니다. 잠들었는데 꿈을 꾸게 되니까요. 누가 나보고 나타나더니 내가 가는데 날 좀 따라오라고 내가 안내해 가겠다고.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이제 따라갔는데요. 어디까지 가는 거 아니? 그 진남포 바닷가까지 나가요. 바닷가까지 나가서
내가 여기에 안내하겠다고. 그리고 나가 보니까 중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일본서 대학 다닐 때까지 항상 내 뒤를 돌보아주고 나를 사랑해 주시던 마오리 선교사님이 꿈에 거기 와서 이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요. 근데 황무지에 그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날 데려다 주고는 없어졌습니다. 그 마오리 선교사님에게 내가 인사하고 여기에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너한테 보여줄 거 있다고 말이죠. 날 따라오라고. 그런데 거기에 나무로 만든 큰 창고가 2개가 있어요. 아주 엄청나게 높은 창고고 임시로 만든 창고 2개가 있는데 한 창고 앞에 가서 마오리 선교사가 문을 열더니 보라고 말이죠. 이렇게 쓱 들어가 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시신이 그래서 그 창고 옥상까지 가득 찼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말이죠. 이거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됐다고. 또 오라고 말이죠. 다음번 창고에 돌아가서 또 같은 창고인데 가뜩 일본 시신인데 자세히 보라고요. 이렇게 쓱 보니까 내가 일본서 대학 다닐 때 한 반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있어요. 이름도 다 기억이 나요. 얘들이 다 여기서 죽었구나 말이죠. 그리고 바닷속에서 끌어내왔기 때문에 시신들이 다 이렇게 부풀려서 아주 흉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됐구나 말이죠. 그리고 나오니까 문을 닫고서 마오리 선교사님이 너한테 보여줄 거 이제 다 보여줬다고 말이죠. 그리고는 없어졌어요. 그래 꿈을 다 깨고 나니까 그만 너무 놀라웠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그런데 느껴지는 게 미국안이 일본이 죽었구나 말이죠. 일본이 죽었구나. 그건 무슨 말하는 거 아니? 일본이 전쟁에 아마 패했는가 보다. 이젠 그러니까 아마 그땐 처음에는 동남아 전쟁이라고 그랬다가요. 마지막엔 태평양 전쟁이라고 그랬거든요. 미국하고 전쟁했으니까 말이죠. 태평양 전쟁이 이제 바닷가에서 끝났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5일 새벽에 이건 14일 날 밤에 축구는 꾸미고요. 그 다음날 새벽에 또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아주 한없이 넓은 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내가 소에다가 연장을 메고서 민구안이 밭을 가는 거예요. 밭이 아닌 걸 이제 그 황무지인데 옥토는 없고 황무지인데 그걸 이제 갈아서 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일하고 있구나 하고선 보는데 이렇게 넓은 땅이면 평생 내가 밭을 갈아도 다 못 갈 텐데 이걸 어떡하란 말이죠. 그래서 좀 갈다가 해가 이제 지게 됐는데 하고 보니까 해가 이렇게 서쪽으로 치는 게 아니고요. 해가 동쪽으로 져요. 그런데 보통 해가 아니고요. 제구반 같이 아주 커다란 태양이 먼거아니 동쪽 산으로 쓱 넘어가는데 지는 거예요. 여기 밭은 갈아야겠는데 해까지 지게 되면 이걸 다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놀라서 꿈을 깼어요. 그리고 이상해서 아침에 조반을 먹고서 내가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한 번은 마오리 선교사를 만났고 또 한 번은 태양이 동쪽으로 크게 지는 태양이 꿈을 꿨는데 너무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나보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가만히 있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나이 때에 일본하고 합병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나라를 뺏겼는데 그때 내가 꿈을 꾸니까 동쪽 산으로 태양이 가자 많이 떠올라오는데 야구공 같은 작은 태양이 자꾸 떠올라오더라고. 근데 그 태양이 전부 우리나라에 와서 땅에 쭉 깔렸다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일본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했는데 이렇게 태양이 동쪽으로 졌다고 그러니까 너 한번 평양에 가서 소식을 들어봐라. 그래서 이제 평양까지 다음날 아침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쭉 보니까 뭐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래서 다 전쟁에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있는데 그래서 전차를 타고서 이제 평양이 이제 동쪽에서 전차를 타고 서평양으로 가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 전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갔는데 시청 앞에 가서 전차가 멈췄습니다. 멈추니까
거기에 탔던 사람들이 내리는 사람은 내리고 또 올라타는 사람은 타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는 좀 더 가야 하니까 그대로 있는데 그때 갑자기 창문이 열렸는데 길 맞은서 그 가게가 하나 있는데요. 가게에서 방송이 들려와요. 그 방송이 뭔가니 일본 국가예요.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겠습니다만은 기미가 요하는 그 국가 있죠. 그 국가가 나와요. 그래서 뛰어내렸습니다. 내려서 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국가가 쭉 끝나는데 이건 무슨 중대한 발표가 있는가 보다 그런데 목소리가 미관이 일본 왕이 일본 자기는 천황이라고 그러죠. 천황이 말씀하시겠다고 그래요. 그 일본 왕의 목소리를 누구도 못 듣다가 그때 방송을 처음 들었는데요. 그 내용의 민관이 전쟁에 항복한다고 무조건 항복하니까 전쟁을 끝내고 그리고 우리는 항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민관이 전쟁이 끝났구나 말이죠. 일본전 끝났구나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얼마 있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럼 독일은 어떻게 됐나? 이탈리아는 어떻게 됐는가? 일본은 어떻게 됐는가? 궁금합니다. 근데 일본은 이제 동조라고 하는 육군 책임자가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왕실을 배경으로 전쟁했는데 그 사람은 국제재판을 받아서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사형언도를 받고 스가모라고 하는 형무소에 이제 수감이 돼서 사형을 받게 되는데 우연히 내가 어떤 잡지를 보니까 그 사람 그 사형받은 기록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사람이 사형언도를 냈고요. 자기가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랬으니까 그 책임을 느끼니까 뭐이거아니 내가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말이죠. 용서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형언도 받고서 이 동조 수상은 시간 낸 데마다 항상 이제 불교를 믿지는 않았지만 이제 불교적으로 남야미답을 내고 있으면서 사형 집행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간 사형 집행이 오죠. 근데 한번 문을 열더니 문관이 나오라고 그럽니다. 동조 수사에 쓱 보니까 사형 집행 시간이 됐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 안내를 받아 가면서도 나마음이 답을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그 사형된 널판 위에 서서 밧줄에 목을 매달리고 줄이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 줄이 내려올 때까지 목숨이 끝날 때까지 나미아미 답을 내다가 그냥 죽었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죄악의 값이 적어라구나 말이죠. 일본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많은 희생을 내고 필요 없는 재물을 우리 인류에게 남겨놓고서 저렇게 됐구나 말이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어떻게 됐는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무솔리니는 전쟁이 끝나니까 말이죠. 도망쳤습니다. 도망쳤는데 자기를 너무 누가 보든지 잘하니까 변장하고 옷도 가난한 사람 같이 해가면서 도망쳐서 로마를 떠나서 밀라노까지 와서 있다가 말이죠. 거기서 국민이 보고서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좀 격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맞았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칩니다만 신문에 나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너무 이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요. 다리를 다 찢어버리고 그래서 거리에 갔다가 시신을 걸어놓고 그래서 인생을 끝냈습니다. 히틀러는 이 모든 걸 주모자입니다.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볼 때 나쁜 사람도 있는가 하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 부중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우리 어떤 그 목사님들은 설교하실 때 뭐라는 거 아니 옛날은 악마가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은 악마보다도 더 나쁜 인간이 있다고 말이죠. 악마는 그렇게 나쁜 짓을 못하는데 더 악한 악마가 있는데 그게 누구 아니 히틀러 같은 사람이라고 말이죠. 독일에서 그런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 건
독일 사랑하는 사람들은 민관이 우리 역사에 아주 끈없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마지막에 소련군에게 다 압축되어 버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말이죠. 날 불태워가지고서 뼈 한 조각도 적군에게 넘기지 말고 없애달라고. 그래서 끝났습니다. 제가 우연히 이제 그 세 가지를 그 후에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아까 그 농부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자기 욕심에 끌려서 가지고 자기 인생을 버렸고요. 이제 히틀러 같은 사람들은 정권력에 빠져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비극의 역사가 2차 대전에서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살았으니까 늦게 끝났는데 2차 대전이 끝날 때 전 인류가 똑같이 느낀 약속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받았는데 이 전쟁이 이렇게 세계를 불행하게 만들었으니까 다시는 무력으로 전쟁하는 건 하지 말자. 전쟁은 일으키지 말자 말이죠. 또 모든 식민지는 해방시키자 말이죠. 그래서 인도도 해방되고요. 우리도 해방되고요. 다 2차 대전 후에는 식민지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2차 대전 후에는 식민지가 지금까지 없고 말이죠. 무력으로 전쟁하는 일은 없애야겠다 하는 게 이제 다 약속인데 말이죠. 그럼 전쟁 승리할 때 대표자는 누군가? 미국의 루즈벨트가 있고요. 영국의 처칠 수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은 누구 하니? 러시아의 스탈린입니다. 그런데 이 스탈린이 세 사람이 이제 전쟁을 끝내고서 났는데 이 스탈린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 공산주의를 세계화시키는 것은 이때다 말이죠. 다 전쟁을 겪고 피곤하고 말이죠. 다시는 전쟁하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찼을 때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서 지배하면 그땐 제일 세계 지배하는데 좋은 기회니까 이때가 좋은 기회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리고서 전쟁이 끝났는데 영국에서 처칠 수상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수상직을 그만둘 때 말이죠. 그 처칠이 그랬습니다. 2차 대전은 끝났다고. 그러나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3차 대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왜냐하면 전쟁은 우리는 끝냈지만은 우리 가운데 전쟁을 또 원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들 그런 얘기를 처칠이 하니까 말이죠. 저 사람 저 전쟁 끝나는 동안에 좀 정신 상태가 이상하겠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처칠이 뭐 알았는고 하니 우리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스탈린이 세계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전쟁을 꼭 일으킬 거다 하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서 5년밖에 안 됐습니다. 오늘 이제 해방되고 말이죠. 전쟁이 끝나고 이제 해방되고 5년밖에 안 됐는데 스탈린의 계획이 뭐이고 하니 러시아는 소련 말이죠. 경제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소련보다 잘 사는 경제가 높은 나라로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독일이나 유럽은 러시아가 제일 가난하고 후진 국가니까 말이죠. 거기는 공산화할 수 있어도 잘 사는 나라 안 되니까 말이죠. 제일 그때 가난하고 후진 국가가 뭐고 하니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스탈린이 이제 정권을 러닝하고 정권을 잡아가지고 어떤 거 하니 러시아가 공산국가가 되고요. 2차 대전 때 준비했던 세력이 아직도 남아있고 보니까 세계에서 우리가 점령할 나라가 어떤 데인가 하고 보면 한 가지는 뭔고 하니 러시아 공산주의는 종교를 허락지 않습니다. 종교를 허락지 않으니까 얘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러시아가 그렇게 했지만은 종교 국가를 못 데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되게 되면 종교가 없어진다 하니까 종교를 가진 나라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또 러시아보다 잘 사는 나라는 전쟁을 가난한 나라보다는 받아들이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생긴 게 민관이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을 대상으로 삼고 쭉 보니까 민관이
더 빨리 해야 할 게 우리 한반도입니다. 이 한반도는 앞으로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가 가져가게 되면 중국은 이제 미국도 멀고 유럽도 관계가 없고 하니까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 그래서 스탈린이 제2차 대전 후에 5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북한에서는 민관이 전쟁 준비를 갖춰가지고 5년 후에 6.25 전쟁이 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제 역사적으로 보지 못하고요. 또 역사가들이 또 진실을 밝히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걸 잘 생각을 못 합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우리 독립기념관에 회장되는 분이 어떻게 미안합니다. 이름이 나하고 같은 이름이 돼서 자꾸 신문에 나고 하는데요. 그 사람 민관이 해방은 선물이다. 2차 대전이 준 선물이고, 그렇다 하니까 독립운동을 한 많은 사람들이 절로 뭐라는 거 아니 우리가 노력해서 대방된 거지 우리가 안 노력해서 안 노력해서 반대하고 그랬어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민관이 해방은 우리의 힘도 있고 국제문제 힘도 있는데 우리의 힘을 민관이 밖에 나가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의 노력이고요. 안에 있어서 또 반환운동, 일본 반대하는 친일파를 내놓고서 국민들이 해서 선물로 받은 그 해방을 독립국가를 만든 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에서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건 공연히 자꾸 싸운 줄 말이죠.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후에 처음 일어난 전쟁이 한국전쟁입니다. 그 한국전쟁이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비극을 남겼는가. 남북한이 다 폐허가 되고요. 많은 사람이 죽고요. 결국은 우리 한반도가 두 나라로 나눠져서 북한 공산국가가 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그런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은 공산주의 가운데서도 제일 잘못된 정치, 불행한 정치하기 때문에 세계에 그런 나라는 없다 하는 걸 세계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회의가 모이게 되면 제일 언제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취급하는 게 뭐냐면 북한의 인권 문제입니다. 북한 동포를 위해서 안 된다고 말이죠.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열심입니다. 우리는 동포기 때문에 좀 동정심이 약된데요. 북한 정권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북한을 점령하고 나니까 쉽게 점령한 거죠.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 나는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개인적인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또 그래도 우리 역사를 좀 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해방되고서 이제는 내 나라에 살게 됐다. 일제가 무너지니까 이제 내 나라에 살게 됐다. 희망을 가지고 말이죠. 정말 살다가 그렇게 기뻤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해방되고서 한 일주일쯤밖에 되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선배인 김성주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20년 동안 나라를 떠나서 만주로 갔다가 20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떠났던 그 과정에서 뭐 이관이 환영 햇빛이 타게 해가지고서 아침 식사도 같이 하고 그 사람한테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 나이가 뭐 25세니까 젊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고향에 대학 나온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요. 장로님들이 나오더니 김성주가 왔는데 같이 조반을 대접한다는데 가자고 그래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 우연한 모임이죠. 우연한 모임이죠. 그래 김성주와 같이 조반을 몇 사람이 먹었습니다. 먹고서 누가 물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해방됐는데 새로운 나라가 돼야겠는데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것 같으냐 말이죠. 20년이나 나라를 떠나 있던 사람이 왔으니까 김성주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성주가 뭐라 그런 거 아니 앞뒤도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나라가 돼야 합니다. 첫째로 친일파를 전부 숙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토를
젊은 나라가 가지지 개인이 가지는 건 못합니다. 세 번째는 민관이 지주는 숙청하고 소작인들에게 다 맡겨서 농사지어서 나라에 바치고 배군 받아 살게 된다고. 넷째는 민관이 공장이나 금융기관 이건 개인은 못하고 전부 나라가 하게 된다고. 그리고 또 첫째, 둘째 쭉 얘기하는데 6가지를 그저 쭉 얘기해요. 그래 나는 그때도 가만히 이렇게 듣고서 민관이 저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내가 봐선 사상은 빈 사람입니다. 사상은 빈 사람인데 공산당원인 건 틀림없고 행동파에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할 사람이라고나 말이죠. 그래서 그걸 듣고서 인사도 잘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좀 우리 초등학교 선배 가운데 그럴 줄 모르고 그 외삼촌은 강남 목사님이 돼서 나도 설교도 같이 듣고 그랬던 분인데 안 됐다고 그랬는데 10월 달에 그러니까 해방되고 얼마 안 되시죠. 10월 달에 북한 사람들이 이제 다 똑같은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요. 해방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를 누가 이끌어가느냐 말이죠. 누가 이끌어가느냐. 제일 먼저 이끌어갈 사람은 누구 아니 이승만 박사인데 평양은 관계없이 서울로 갈 사람이다. 서재필 씨가 있는데 그 사람도 서울로 갈 사람이다. 김구 선생도 독립운동 했는데 밖에서 했는데 서울로 갈 사람이다. 평양으로 올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김일성 장군이다 말이야. 그럼 김일성 장군은 어떤 사람인가? 용강이 고향인데 거기서 만주를 가서 독립운동을 쭉 하다가 그 나이를 봐서 나이 젊어도 50대 후반이고 60대 중반쯤 돼서는 김일성 장군이 올 것이다. 그 소식은 전부가 들었습니다. 김일성 장군이 이제 올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소련의 북한 러시아의 군정장관이 민관이 김일성 장군이 평양에 도착했기 때문에 오늘 국민들 앞에 소개한다고 말이죠. 그래 공설운동장에 많은 사람이 이제 모였습니다. 모여서 환영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나는 이제 거기 안 갔지만은 우리 동네 어른들도 가고 그랬는데 갔다 왔더니 나보고 그래요. 김일성 장군을 보러 갔는데 소개받아가지고 떡 나타나는 사람 보니까 우리 동네 성주라고 말이죠. 성주가 김일성이 됐다고 말이죠. 아니라 저게 가짜라고 말이죠. 그 반공사상은 기독교가 많으니까 북한에서 다들 공산주의는 저 안 했습니다. 저건 공산주의의 조작이다 말이죠. 그때 나는 이런 생각 전쟁을 좀 알고 있으니까 저거 김성주가 김일성이 될 때부터는 북한 정권을 벌써 공산 정권이 된 겁니다. 우리는 뭐 역사가 어떻고 다 생각이 나는데 내가 보는 민관이 그때부터 김일성을 앞세가지고서 제거할 사람은 다 제거하고 첫째로 제거한 건 민관이 민족주의를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공산당 가운데 연안파 같은 거 대한민국에서 남쪽에서 간 사람 제거하고요. 그 김일성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만 가지고 만들어주는 대로 러시아 준비를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이제 그랬는데 그것이 스탈린이 일으켜서 만든 전쟁이고 우리가 그 제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세계 공산화를 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제물된 게 무관히 우리 전쟁, 6.25 전쟁입니다. 그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 대해서 제일 비참한 전쟁인데요. 왜 했는가? 결국은 공산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하나만 남아야 한다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동포가 나눠지고 이런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엔 스탈린이 공산화를 하기 위해서 중국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벌써 그때 좀 유능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불란서를 갔습니다.毛泽东도 그랬고, 유서도 그랬고, 불란서에 가서 공산주의 사상을 다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민관이 공산주의 정권으로 중국화할 수 있다고 우리가 국제 공산주의가 지지해준다고 해서 다 중국으로
그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택동이 책임을 맡아가지고서 전부 장개석을 내쫓고서 중국을 지배하게 된 것이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이 됐으면 이제는 냉전 시대들이고 끝났으니까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중국을 점령하게 되고 공산주의 그 사람들은 점령일만 안 하죠. 그렇지만 이제 해방하고 나라가 됐으니까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합해가지고서 북한은 이미 잘못된 나라고요.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운동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게 그 이름을 미안합니다만 저보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다시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지금 러시아의 푸틴입니다. 푸틴은 공산주의 국가 안에서 태어나서 그것밖에는 자유세계를 모릅니다. 또 거기서 정보당국을 가지고 쭉 살아왔기 때문에 제일 거기에 이제 골수가 되니까요.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중국을 공산화시키는데 이끌어내서는 인간이 모택동을 손잡고서 중국을 공산화시킨 거고요. 그리고 중국이 공산화되고 나니까요. 이제는 중국에서는 제일 첫째 해야 할 일이 인간이 대만입니다. 대만은 본래 중국과 같이 있다가 일본이 점령했다가 그 다음에 장개석 정부가 오니까 대만으로 오면서 원주민하고 장개석 정부하고 함께 있게 되니까요. 자유중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모택동은 공산중국이고 또 여기는 자유중국이라고 그랬는데 그 대만이 이제는 중국에서 같은 장개석 정부 사람들은 다 세상 떠나고 남은 사람은 인간이 그 원주민들입니다. 이 원주민들은 대부분이 태평양을 걸어가지고서 남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 중국 민족이 아닙니다. 중국 민족은 우리가 오히려 가깝고요. 그 원주민들인데 그 원주민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독립한다고 말이죠. 그 새로운 정권을 가지게 되니까 처음엔 자유중국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만으로 변했는데 이제 원주민이 차지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선평이 나타나가지고 이걸 다 새로운 정계 정책을 쓰고 잘 개선하다가 다시 지금 시진핑이 나타나서 인간이 나는 제2의 모택동이라고 그 이상하게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푸틴이 누구냐? 제2의 스탈린입니다. 시진핑이 누군가? 제2의 모택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력이 지금 다 차지하니까 무조건 대만은 이건 우리 땅이고 우리니까 두 개의 정부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빨리 살려고 하니까 미국이나 자유세계가 그건 안 된다고 말이죠. 2차 대전 이후에 그런 건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일 2차 대전 이후에 희생의 제물이 된 건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제물이 될 수 있는 게 누구아니? 대만입니다. 그래서 대만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건 이제 우리 자유세계가 이제 뭐 자유를 위해서 그린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제 그저 뭐 다 아시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공산주의가 세계를 다시 지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건 공산당은 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우리나라에는 누구보다도 이승만 박사밖에 없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정치학을 한 사람이고요. 국제 무대를 잘 하니까 말이요. 이승만은 무관이 다른 건 다 모르지만은 공산주의는 손잡을 수 없다 말. 공산주의는 영원히 우리의 적이니까 손잡을 수 없다고. 그 이승만 박사의 결정과 이제 노력이 무관이 그래도 오늘을 만들어줘서 지금 우리가 이만큼 있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 보면 중국의 시진핑은 나보고 평화라고 하면 제2의 모택동입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의 뒤를 받은 푸틴하고 또 모택동을 일으켜줘서 이제 그 뒤를 받은 사람이 시진핑하고 지금 이 두 세력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민관이 중국하고 경제는 안 할 수가 없고 미국하고의 군사동맹 안보는 안 할 수가 없고 어느 걸 택하는가 지금 그 기로에 선 게 우리죠.
이건 뭐 우리하고 다 운명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운명인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좌파다 우파다 뭐 자꾸 얘기하는데 두 가지는 확실히 알아야 하는데 그 민관이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동맹을 맺을 때에 그 동맹의 마지막 목표는 뭔지 알아야 합니다. 그 마지막 목표는 민관이 전 세계 인류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래서 우리가 희생이 되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 세계가 다시는 자유와 평화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걸로 한미동맹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국내에서 말이죠. 한미동맹 하게 되면 너무 가볍게 보는데요. 이것이 2차 대전 이후에 우리 아주 강한 역사입니다. 강한 역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따만큼 이제 자주 하는 얘기가 민관이 우리나라에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운동권이 돼서 너무 아는 바가 좁고 또 법관들이 많이 지금 전부 법률계 출신되는데 법률계 출신들이 법과대학을 나오고 변호사 시험을 보고 해서 합격되면 국내에서 자라서 국내 정치험을 했기 때문에 세계를 너무 모릅니다. 세계를 너무 모르는데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만약에 한미동맹이 얼마나 이제 중하다 하는 거 아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한미동맹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바치고 우리가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한국전쟁을 겪었는데 그 결과를 뭐인 거 아니? 지금도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 위해서 같이 하자. 같이 간다. 그게 동맹입니다. 근데 그걸 너무 우리가 가볍게 봅니다. 근데 나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제가 60년 되니까 좀 옛날입니다만 미국 가서 이제 여러 대학들 쭉 가보면요. 다 그런데요. 하버드 대학에 머물렀습니다. 멀면서 일요일이 되게 되면요. 그 채플 예배를 보러 갑니다. 그 채플 예배당 안에 꼭 뭐 있는 거 아니? 한국 전쟁에 우리 학생들이 지원해 나가서 희생당한 명단이 쭉 있습니다. 대학생도 있다가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야겠다. 그래서 한국으로 왔던 젊은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인구안이 우리 한미동맹이 뭐 군사적으로 뭐라 하는 건 그 다음에 문제고 말이죠. 세계 가운데서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는 아직도 희생을 하더라도 그건 지켜줘야 한다. 유엔 정신을 지켜줘야 한다. 그걸 미국에 가보면 많이 느낍니다. 하고 또 좀 가까운 데에서 미안합니다만 내 딸도 한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미국 갔다 오고 얼마 후에 내 딸이 좀 일찍 미국에 이제 대학 공부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대학에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요일이 되게 되면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보는데 거기에 교회에서 애국에서 온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가집니다. 그 모임에 누가 애국에서 온 학생들 모임인데 내 딸도 이제 얼마 있다가 거기에 가고 됐습니다. 가서 이제 중국에서 온 사람이, 인도에서 온 사람이,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이 모이게 되면 교회가 이끌어주고 또 그 교회 주임 책임져 맡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이제 식사도 하고 뭐 그런데 갔습니다. 근데 내 딸이 처음 갈 때 한국 학생이 그때는 아주 적었습니다. 아주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한복을 입고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가보니까 그때는 그 대학에 인구안에 한국에서 온 학생이 없었습니다. 내 딸이 제일 먼저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 갔는데요. 그래서 모임에 쭉 있는데 한참 저쪽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 한 부인이 한 50대 된 부인이 자꾸 자기를 보더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더니 어디서 왔냐고 말이죠. 한국에서 왔다고. 아, 당신이 한국에서 왔냐고 말이죠. 교회에서 연락받기는 중국에서 온 사람 몇 사람, 인도에서 온 사람 몇 사람 다 얘기했는데 한국에서 온 사람은 하나라고 그랬는데 아, 참 반갑다 말이죠. 만났다고. 그 옆에 앉아서 쭉 얘기하고 같이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한 세 번쯤 되니까 내가 우리 집에 한번 초청하고 싶은데 오겠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부인이 민관이 자기 이제 남편하고 둘이 사는데 말이죠. 얘기하면서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좀 이따만큼 얘기도 들었는데 한국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뭐라 민관이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대학 다니고 있다가 한국에서 전쟁이 나니까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지원에 가야겠다고. 그래서 한국 갔다고 말이죠. 한국 전쟁에 참여했는데 북한까지 갔다가 한국에서 올라가다가 중공군이 오기 때문에 그만 후퇴하게 됐다고. 그때 후퇴하고 온 다음에 소식이 끊어졌는데 내 아들이 보낸 편지도 지금 몇 통 남아있는데 한국의 가을이 참 아름다웠다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게 되면 한국 소식을 전하겠다고 그랬는데 소식이 끊어졌다고. 그리고 얼마 후에 연락이 왔는데 남쪽으로 오지 못하고 북쪽에서 오다가 전투에서 희생당해서 세상 떠났다고 말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 보고 싶었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만 내 딸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 딸의 편지가 민관이 아버지 제가 죄인 같았어요. 제가 죄인 같았어요. 우리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집안에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 떠났구나 하고 보니까 말없이 내가 죄인이 된 것 같다고 말이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는가. 우리도 희생당했지만 죄인이 된 것 같다고 말이죠. 그래 갔더니 차를 마시고서 얼추가 안 되니까 그 부인이 뭐라 하는 거 아니 우리 아들 쓰던 방에 있는데 보겠느냐고. 그래서 보겠다고 그랬더니 방을 열고 들어가니까요. 제일 처음에 눈에 뜨는 거 아니 그 아들이 아주 젊은 아들이 싱싱하게 웃으면서 아주 젊은 아들의 사진이 걸려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뭐라는 거 아니 우리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니까 그러면 내 딸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요. 할 수 없어. 그냥 그 어머니를 끼안고 자꾸 울었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고 말이죠.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치겠는데 그만 너무 슬퍼서 그 어머니를 안고 자꾸 울었더니 우리 어머니가 위로해주면서 괜찮다고 내 아들은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할애를 했는데 이런 희생이 없으면 자유와 평화가 되겠냐고. 나는 한국이 더 좋은 나라,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함께 일해주는 나라가 되면 남 괜찮다고. 우리 아들도 좋아할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울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한테 편지했으면서 민관이 아버지 나는 여기 와서 한국 사람은 죄인이라는 생각이 났어요. 왜요? 우리 때문에 이렇게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서 희생당했다고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을 끼쳤는가 하는 생각이 났다고 말이죠. 그게 한민동맹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긴 했습니다만은 한 번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하느냐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게 우리 문제인데요. 중국은요. 좀 그래서 마지막부터 말씀드려요. 중국은요. 지금부터 많이 잘합니다. 많이 잘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경제적으로 뒤떨어져 있다가 지금 나라가 제자리 되니까요. 공산주의에 많이 잘한다는데 잘한다고 하는 건 민관이 공산주의가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자라가지고서 나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자라기 시작하니까요. 언젠가는 공산주의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없어진 게 민관이 문화입니다. 문화가 없어진다는 게 민관이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니까요. 문화가 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경제가 공산주의를 허락을 안 합니다. 지금 중국도요. 경제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자유무역 해가지고 지금 같이 사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가 자유화했다고 하는 거 보면 민관이 공산주의는 벌써 무너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관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안보는 미국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건데 그 가운데 깔려있는 게 민관이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는 자유세계. 이건 우리 정치가 가는 방향이고
경제는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앞으로 올라갑니다.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세계 역사를 설년 100년 단위로 보지 우리같이 다른 학자들 같이 이렇게 적게 보질 않고요. 경제 역사, 정치 역사 보지 않고 길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를 또 언제나 세계사를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아주 철학적인 역사가라고 그럽니다. 나도 그분 책 읽을 때 감탄한 건 민구하니 역사학자들이 세계사를 연구하고 긴 역사, 천년 단위 역사를 하게 되면 역시 철학을 해야 되는구나 그랬는데 그 사람의 예언이 민구하니 이제는 유럽은 자꾸 늙어서 노쇠에 가고 있다고. 그 늙어가니까 그 젊음을 누가 받아들인 거 아니 지금 미국이 받아들였다고. 미국이 한 200년 동안 받아들이면 이제 미국이 더 잘하지 못한다고 말이야. 노쇠한다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오느냐. 그 다음에 아시아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한 100년쯤 지나면 중국이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될 수도 있다고 말이야. 그건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가? 그 아시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고요. 지금은 이렇게 그렇지는 말이죠. 중국이 공산화가 되는 거에 없어지는 거에 민구하니 벌써 경제는 세계하고 같아졌습니다. 그건 큰 역사가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알아야 하는 건 민구하니 미국과 우리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자유세계인데 전 세계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는 그 정책을 따르고 경제는 모든 나라가 공존하는 거 그걸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말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0년쯤 지나게 되면 모든 점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앞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게 들으시면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앞서지 않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는 거 아니 중국이 지금과 같은 자유와 평화를 위한 희망을 기독교와 더불어 가지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중국도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는 거 아니 트럼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미국과는요, 미국의 200년 역사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이끌어오는 걸 민구하니 하나의 세계, 미국이 이끌어오는 걸 민구하니 하나의 세계입니다. 세계가 다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유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 세계가 한 가족같이 되고 이 한 가족 가운데서 모든 나라들이 개성을 있게 자라가지고서 함께 사는 나라가 된 게 이제 2차 대전 이후의 목적이고 세계 역사가 하는 거고 그래서 토인비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제 세계는 처음엔 아시아에 있었으니까요. 아시아에서 유럽을 넘어가고 미국을 넘어가고 앞으로는 다시 아시아로 돌아올 때가 올 거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학설을 이제 믿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한 100년 동안에 그런 변화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건 집안 싸움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요. 그만 너무 답답합니다. 아주 답답합니다. 오늘부터는 내 아내가 신문을 보다가 신문을 내던지면서 말이죠. 뭐 이 꼴을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됐겠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 봤느냐 그랬더니 신문에서 나왔다고 말이죠. 무슨 기사냐 그랬더니 구한 말입니다. 조선왕조 마지막에 말이죠. 덕수궁에 임금님이 이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사가 있는데 임금님이 2주일 동안 식사를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그 수라상에 독약이 들어와서 먹으면 안 되겠으니까 말이죠. 그게 의심스러워서 말이죠. 식사를 잘 못해서 2주일 동안 임금님이 식사하는 걸 가지고 그 옆에 지금 그 문화방송 있죠. 여기 옆에요. 그 러시아 영사관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날라다 먹고 그랬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제 마음대로 식사하지 못하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남의 나라 영사관에서 2주일 동안 음식을 남겨다 먹었다 하게 되면 다른 나라를 탓하기 전에
그런 나라가 다시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잘못입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 가만을 보면요. 정치가 이제 희망은 있습니다. 우린 희망은 있고요. 토인비의 유언을 만든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세계의 중심을 두는 것이 일본과 한국을 거쳐가지고 중국이 됩니다. 중국은 지금 우리보다 떨어져 있으니까요. 일본과 한국을 거쳐서 중국이 되는 문화가 올라가게 되면 토인비의 명관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긴 전통이 윤리적인 전통이기 때문에 안정되게 되면 일본보다 앞설 거라고 말죠. 유럽보다 앞설 거라고 말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집안 싸움 좀 그만하고요. 그 말하는 거 가만 들어보면요. 오늘 가만 신문 보기 때문에 제일 세계에서 욕만이 잘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 돈은 그 역사인데 그 다음에 아마 우리일 거예요. 그 우리 정치가들 국회에서 싸우면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요. 저를 가지고 안 되는데 말이죠. 저를 가지고 안 되는데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긴 역사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뿌리가 생겼습니다. 이젠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아시아의 뿌리입니다. 이거 이제 중국까지 가게 되면요. 그 다음에 아시아가 우리 후손들 때에는 말이죠. 좋은 나라로 성장할 수 있고 하는데 좀 거기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는데 그 가는 길은 간단합니다. 그 민관이 3,000년 동안 우리 인류가 지켜온 길이 있습니다. 그 민관이 모든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사회가 되자. 진실을 믿는 사회가 되자. 이렇게 거짓을 만들지 말고 진실을 믿는 사회가 되자. 두 번째 민관이 양심의 자유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양심의 자유를 가진 사람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할 때 내 편도 하지 말고 그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말이죠. 선을 찾아야 한다. 그럼 선이라고 하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건 선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는 건 악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건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가졌던 하나의 뜻인데 그건 기독교가 뿌리를 만든 휴머니즘이다. 모든 점에서 인간이 목적이고 인간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걸 그 길은 택해야 한다는 게 옳습니다. 바로 어제 잠깐 무슨 모임이 있었는데요. AI 문제가 이렇게 자꾸 커지니까 혼란스러워진다고 교과서도 바꿔야 할 것 같고 대학들이 지금 자꾸 혼란스러워서 서울대학, 연대, 고대 학생들이 AI 이용해가지고서 시험에서 이제 컬링했다 뭐 이런 건데 이거 어떻게 수습하는가 말이죠. 이걸 혼란을 이게 누가 막는가 말이죠. 그런 걱정이 자꾸 되죠.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만은 내가 미국 가서 72년에 한 학기 동안 있었는데요. 이제 미국 교사와 같이 공동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학교 생기고 120년 동안 있었는데요. 그 된 역사인데 학생들이 선생님이 와서 시험 문제 내놓고선 다 설명을 받고선요. 문제 끝나면 이관이 선생님은 연구소에 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 답안을 써가지고 마지막 학생이 시간이 되면 갔다가 답안을 줍니다. 왜 그런가 말이죠. 학생들 마음속에 뭐 있는 거 아니 우리를 믿고 있는 선생님에게 우리가 배신하면 되냐고 말이죠. 그냥 안 합니다. 또 친구 사이도 그렇습니다. 우리 다 친구인데 친구가 친구를 속이게 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커닝하는 길이 없습니다. 내 딸도 좀 이제 막내 딸도 미국 가 있는데요. 걔도 한 말이 뭔가 미국 대학에 와서 쭉 살아보는데 여기 시험 칠 때 부정행위 한다 하는 건 상상을 못 한다고 말이죠. 상상할 수가 없다고. 더군다나 대학원 같은 데 가게 되면 다 공개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AI 때문에 말이죠. 벌써 3대 대학이 컬링한다 뭐 이렇게 되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AI가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 어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설문을 했습니다.
우리 대학을 볼 때도요, 자연과학 대학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계공학이 있구만, 거의 더 커졌습니다. 거기에 있는데요. 이 자연과학에는 하나의 물음에 대해서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자연과학의 특징은 물건이 하나가 대한 질문을 쓰게 되면 그 답은 하나뿐입니다. 삼각형의 내각이 180도다 하면 그 180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는 AI를 이용하게 되면 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는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도 빨리 받아들이니까 넘어뜰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자연과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뭐 정치, 법이라든지 사회과학은 민관이 하나의 물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어떤 것이냐 하면 학자 따라 다 다르지 똑같은 게 없습니다. 이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럼 그 여러 개 가운데 어느 걸 택하냐? 가장 타당성 있는 걸 택합니다. 사회 문제를 보고 우리 시대를 봐서 이 5가지 대답 가운데 이게 낫겠단 말이죠. 그거 택하는 겁니다. 후에 그것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그 사회과학에 속하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타당성이 다르니까 대답이 여러 개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AI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택하면 되니까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 이제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은 어떤 학문인가? 대답이 하나밖에 있으면 인문학이 되지 않습니다. 인문학에는 하나의 대답이 아니고요. 대답 자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가 어떤 것인가 하게 되면 100사람이 다 100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이제 그 강의를 하다 보면요. 대학원 학생들이 조교를 하거든요. 그 조교들이 나한테 와서 그럽니다. 선생님, 자연과학 하는 선생님들은 대답이 정확하니까 맞아. 채점이 공정한데요.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은, 교수님들은 거의 하나가 아니고 몇 개가 있으니까 그 가운데 고르는 데 따라서 달라지니까 정확성이 없습니다. 근데 문과대학 교수님들은 제 마음대로 채점하니까요. 그거 믿을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거 어떡합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원 학생들 보고 그랬습니다. 인문학에서 요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이 하나밖에 없다 하면 모든 사람이 거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게 많아야 거기에서 방향을 선택하는데 자연과학은 하나의 답을 넣으니까 결정되는 거고, 기계공학은 기계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사회과학은 타당한 선택하고, 인문학에서는 무엇이 선택하냐? 가치 있는 게 선택하냐. 이 많은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가? 그 가치를 선택하는 거라고. 선택하는 것이 창조가 된다고. 그 인문하고 쓰면 인간이 아니고 동물로 간다고 말이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이 뭔가니 이제 너무 AI를 믿게 되고 그 사고방식 가지게 되면 이게 우리 집인데 우리 집에 나갔다가 한번 들어와보자 하고 들어와 봤더니 이상하다. 사람은 아니고 기계가 주인 됐습니다. AI 기계가 앉아가지고서 민관이 다 지배하면 사람들이 그걸 따라다닙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걸 막아야 합니다. 그걸 막아야 하는데요. 그 막는 길이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 민관이 첫째는 민관이 진실입니다. AI가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걸 인류는 불행해집니다. 두 번째는 민관이 선과 악입니다. 그러니까 AI를 이용해가지고서 또 하나 전쟁도 일으키고요. 뭐 원자탄도 만들고요. 전쟁 무기 만들고 하게 되면 인류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맡기지 말고 그렇습니다. 종교가 필요하다. 이제 예를 들어 보면 기독교가 필요하다 하는 건 민관이 인간 목적관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우리의 인간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걸 하지만은 기계를 위해서나 정치를 위해서나 그건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찾아가는데 인간에 대한 정성, 인권의 문제가 중심인데 그걸 받아들일 때 되기 때문에 민관이 교육도 올라가고 지식도 올라가니까 그 사회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제2의 미국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건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자신이 내가 나를 얼마나 키우느냐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거고요. 또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것을 민관이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매일 살고 정치하고 경제하게 되냐. 악을 버리고 폭력을 버리고 진실을 택하고요. 그리고 선을 택하고요.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을 택하지 인간에게 해로운 건 하지 않는다고 하는 신념을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말이죠. 보이는 것은 택하기 쉽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창조해 나가는데 그걸 제일 강하게 남겨준 건 민관이 역시 옛날에는 불교의 정치이고요. 아시아에서는 유교의 윤리관이고요. 기독교에서는 휴머니즘, 인간의 정치입니다. 이건 다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역사를 좀 길게 보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잘 되게 되면 글쎄 미안합니다만은 지금 나는 이제 뭐 그런 게 없는데 내 아들들이 이제 미국 독일서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 미국서 온 사람들, 독일서 온 사람들 만나면요.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다 한국 보고 와서 좀 놀랍니다. 이렇게 발전했냐고 말이죠. 경제가 이렇게 올라간 줄 몰랐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의관이 자꾸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요. 일본에 대한 관심은 벌써 오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제일 걱정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지금 제일 큰 걱정 국가의 민관이 백인이 중심이 됐네요. 이거 사는 동안에 백인은 성장을 하지 못하고요. 밖에서 이주해 들어온 동양 사람들, 인도 사람들 들어와가지고서 자꾸 앞서고요. 미국 백인들은 앞선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대통령 나와가지고 민관이 이제 이민도 막자. 우리끼리 살아야지 다 뺏겠다 말이죠. 이건 다 뺏겠다 말이죠.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아메리카의 희망이 세계를 이끌어갈 희망을 잃어버린다. 근데 그 자체가 방법에 있어서 거꾸로 가니까 말이죠. 지금 세계에서 비난하기도 하고 그건 아니라고. 옛날 사상을 가지고서 성장하지. 내가 성장 못했다고 해서 나보다 성장한 사람을 내버리면 안 된다 말이죠. 이번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민관이 그 노벨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민관이 좀 기분이 나빠서 오바마가 한 게 뭐냐고 말이죠. 나는 이렇게 더 많은 했는데 나 안 주냐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세계 사람들을 뭐라고 보니까 아메리카가 위대한 것은 흑인이 대통령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역사의 발전이라고 해요. 이번에 뉴욕의 시장이 이번에 민관이 이슬람교사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옛날 개신교가 대통령 되지 천주교는 안 됐어요. 케네디가 천주교 됐어요. 그 다음에 정교협이 안 믿어서 대통령 돼요. 근데 이번에 제일 빠르고 있는 그게 이쪽 계통, 무슬림 계통 사람이 뉴욕 시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가 자꾸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좀 우리가 많이 좀 배워가서 말이죠. 난 우리 제일 지금 우리가 빈곤한 건 민관이 세계 속에서 한국을 볼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민관이 역사를 길게 봐야 돼요. 짧게 보지 말고 좀 길게 봐야 돼요. 근데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인문학이니까요. 그 책임이죠.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게 민관이 여러 가지 문제를 꺼냈지만은 세계를 넓게 보자. 세계 속에서 한국을 보자. 또 그뿐 아니고 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맡은 세대가 어떤 건가. 우리 후손들은 또 어떻게 살게 되는가. 그걸 우리가 인문학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도산생을 자꾸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들의 이제 저 같은 사람들 스승의 민관이 그때는 도산 선생이 그렇게 본분입니다. 그렇게 본분입니다.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지금 저 도산 선생이 젊어서 가서 오렌지 농원에서 일하지 않았어요. 오렌지 농원에서 일했는데 말이죠. 그 리버사이드 시티라는 데 가게 되면요. 세 동상이 있는데요. 하나는 에라펠 미국 흑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동생, 흑인의 동생이 있고요. 그 뒤에는 우리 도산 선생의 동생이 있어요. 그 농장주들이 말이죠. 그 도산 선생이 어디 가서 고학하고 오느라고 이제
이래가밖에 없거든요. 그 도살이 여기 와서는 오렌지 농원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한국 가서 정신적 지도자가 됐다 하니까 아 그랬냐고 말이죠. 그런 분이셔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한인협회하고 해가지고서 첫째가 마틴 루터 킹, 미국 사람이지만 흑인이고요. 둘째 분이 한국 사람인 도산세이고, 셋째가 미국 사람이 아니고 인도의 간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도 말이죠. 아시아 사람들, 인도 사람들이 그걸 배우니까. 그 배우는 게 훌륭하죠. 근데 그 이제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 좀 하게 되면요. 오늘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요. 좀 어제 여러 사람들 만나서 질문도 받고 그러니까 좀 짧게나마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의 큰 전환점이기 때문에 나이 들었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 정치를 우리가 걱정해야 합니다. 우리 정치를 거짓말하는 지도자는 두면 안 되고요. 국민들을 마음 아프게 하면서도 나 정권이 가지면 된다는 사람도 그건 안 되고요.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선악을 가릴 수 있는 사람, 국민을 위해서 나는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치에서도 찾고 그러지 않으면 때려놓치게 되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일본과 한국을 아시아의 지도자로 봅니다. 중국보다 앞서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유럽도 점점 일본을 인정했고요, 이미. 아시아, 한국과 일본은 전 아시아에서 선도 국가가 되고 있다. 이 노력을 좀 계승해서요. 여러분 좀 용기도 가지고요. 희망도 가지고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도 좀 더 많이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공부한다고 하는 것 좀 이런 걸 느끼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데까지 늦도록 자라서 사회에 도움을 줘야겠다 하는 것이 우리 지도자들의 생각이고요.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도산 선생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으면 벌써 달랐을 거예요. 이렇게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좀 지도자들의 마음도 받아들이고요. 좀 세치를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서 한번 우리 현재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좀 피곤하신데 고맙습니다. 예.